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회덕골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곡소리가 담장을 넘던 해였습니다. 산자락 아래 다 쓰러져 가는 초가삼간에 박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디 부지런하고 성품이 고든 사람이었으나 흉년이 두 해째 이어지자 보리쌀 한 대박조차 구할 길이 없어 회덕골 제1의 자린고비 고 참봉에게 백냥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한 중에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서방을 끌고 가니 자리에 누운 형 달성이는 폐병으로 기침만 콜록거렸고 어미 일찍 여인 두 형제는 막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8살 꾀돌이가 누룽지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아, 내가 아버지 모셔오겠수다. 달성이가 놀라 일어나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꾀돌아, 너 같은 어린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영감이 얼마나 모진 자린고비인데. 꾀돌이는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아, 모진 영감일수록 셈에는 약한 법이오. 사람을 보지 않고 돈만 보는 자는 돈으로 길을 들이면 그만 아니겠을까? 달성이는 동생의 그 당돌한 눈빛이 어쩐지 두렵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놀이 마루 끝에 붉게 내려앉을 무렵 꾀돌이는 다 떨어진 집신을 고쳐 신고 고 참봉댁으로 가는 산길에 올랐습니다. 어린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모습이 마치 어른의 그림자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고 참봉댁 대문 앞에 다다른 꾀돌이는 작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잠을 자던 개가 컹컹 짖어댔고 마당쇠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대문을 빠끔히 열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대감마님 댁 대문을 두드리느냐. 꾀돌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당돌하게 마당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0냥짜리 거래를 하러 왔으니 대감마님께 고하시오. 마당쇠는 코웃음을 쳤으나 혹여 진짜라면 불벼락이 떨어질까 싶어 안채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로 안내된 꾀돌이는 배가 남산만 한 곳 참봉 앞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고 참봉이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꾀돌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내 놈이 100냥짜리 거래를 하러 왔다는 그 꼬마냐. 그래, 100냥은 어디 있느냐. 꾀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을 쫙 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다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요. 바로 저울시다. 저를 100냥에 사 주십시오. 고 참봉이 허어 웃으며 부채질을 하다 멈추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겠구나. 콧물이나 흘리는 8살짜리가 어찌 100냥이냐. 꾀돌이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셈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른 머슴은 20냥에 사도 10년 부려먹으면 늙어 쓸모가 없습니다. 허나 소인은 이제 8살이니 앞으로 60해는 더 부려먹을 수 있지요. 그러면 1년에 겨우 2냥 꼬리울시다. 게다가 밥은 형이 남긴 누룽지 한 조각이면 족하고 옷은 헌옷 끼워 입으면 그만이며 똥오줌은 걸음으로 쓰니 버릴 것이 없는 알짜배기올시다. 고 참봉의 주파날이 머릿속에서 맹렬히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고 참봉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차피 박서방에게 받아낼 길 없는 악성 채무인데다 이 영악한 꼬맹이를 평생 종으로 부려먹으면 그야말로 거저 죽는 장사였습니다. 좋다. 내 너의 그 당돌함을 높이 사거래를 받아주마. 허나 도장을 찍는 순간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꾀돌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쿵 박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충성을 다 바치겠나이다. 상전마님.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지요. 걸려들었구나. 욕심쟁이 영감탱이. 그날 오후 박서방은 관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 모른 채 돌아온 박서방이 꾀돌이가 종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였으나 정작 노예 문서에 손도장을 꾹 찍은 꾀돌이의 표정은 비장하기는커녕 어딘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랑채의 등불이 켜질 무렵 마당쇠가
꾀돌이를 부엌 옆 좁은 쪽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가 내 잘 곳이다. 주리가 좀 다녀도 바람은 막아주니 감지덕지하라. 꾀돌이는 쪽방을 들여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사람을 무어로 보고 이런 계집을 주시오. 소인은 앞으로 대감마님 재산을 관리할 몸이라 잠자리가 편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래야 대감마님 돈을 불려드리지 않겠소. 마당쇠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꾀돌이는 마당 한가운데 고 참봉이 아끼는 평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대자로 들어누웠습니다. 사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 참봉의 등골에 까닭 모를 한기가 서렸습니다. 백냥 주고 산 것이 복덩이인지 요물인지 도통 가늠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에 마당쇠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놈아, 해가 중천이다. 언제까지 늘어져 있을 게냐? 꾀돌이는 평상 위에서 부스스 눈을 뜨더니 하품을 늘어지게 하였습니다. 동산에 이제 막 붉은 기운이 감도는 새벽녘이었지요. 잠시 후 고 참봉이 곰방대를 입에 물고 안방을 나서며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점심때까지 저것 다 패놓아라. 못 해놓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꾀돌이는 느릿느릿 평상에서 내려와 제 몸짓만 한 도끼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도끼 자루를 잡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툭 떨어뜨리고는 짐짓 심각한 얼굴로 고 참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곰곰이 헤아려 보니 이 일은 대감마님께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인 것 같사옵니다. 고 참봉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손해라니 장작 패는 것이 무슨 손해란 말이냐. 꾀돌이는 뒷짐을 지고 장작더미 주위를 빙빙 돌며 훈장처럼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거금 100냥을 들여 소인을 사셨으니 소인은 이 댁에 귀하고 값진 재산이 올시다. 헌데 이 도끼날이 시퍼런 것이 흉악하기 그지없어. 소인이 힘 조절이 서툰 까닭에 자칫 손가락이라도 잘리면 어찌 됩니까? 100냥짜리 몸값이 단번에 50냥, 아니 30냥으로 뚝 떨어질 것이 올시다. 흠집난 백자를 누가 제값에 사겠습니까? 소인은 대감마님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 차마 도끼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고 참봉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었으나 묘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지요. 고 참봉이 버럭 호통을 쳤으나 목소리에는 아까만 한 기세가 없었습니다. 꾀돌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장한 표정으로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쩌겠습니까? 주인이 시키시는데 종이 어찌 거역하리까? 발등이 찍혀 절름발이가 되어도 대감마님께서 내 재산 반토막 났다. 통곡하지만 않으신다면 하겠습니다. 꾀돌이가 눈을 질끈 감고 도끼를 휘두르자 도끼날이 허공에서 춤을 추다 발가락이 옆당 바닥에 퍽하고 박혔습니다. 아이고, 100냥짜리 발가락 날아갈 뻔하였네. 꾀돌이가 뒤로 자빠지며 비명을 지르자 고 참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0냥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영감은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꾀돌이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았습니다. 내놓아라 이놈아. 그러다 진짜 내 돈 다 까먹겠다. 꾀돌이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고 고 참봉은 화김에 장작 하나를 세우고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짝!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장작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요령도 없는 놈. 꾀돌이는 손뼉을 치며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와, 대감마님 솜씨가 천하장사가 따로 없으십니다. 그 귀한 솜씨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소인이 눈으로라도 배우겠나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구두쇠 영감도 도끼질을 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솟고 고 참봉의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흐를 때까지 영감은 꾀돌이가 건네는 시원한 냉수와 달콤한 아부에 취해 도끼를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쇠가 쇠죽을 쓰다 말고 나와 보니 상전이 머슴처럼 장작을 패고 머슴이
평상에서 부채질을 받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꾀돌이는 마당비질을 하는 둥 마는 둥하다 곳간 문틈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어우, 이건 쥐새끼도 코 막고 도망가겠네. 마당쇠가 핀잔을 주었으나 꾀돌이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쌀 썩는 냄새요. 이대로 두면 쌀벌레가 아니라 쌀 귀신이 나올 판이요. 꾀돌이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슬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말발레터, 회덕골 안댁들의 입소문이 시작되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빠른 소식통이었지요. 떡집내 안악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을 때 꾀돌이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도 참 별나시지. 그 아까운 걸 왜 그냥 주신다고 해서 나만 고생인가. 귀 밝은 떡집내가 방망이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꾀돌아, 너 지금 뭐라 하였니? 고 참봉 영감이 무얼 준다고. 꾀돌이는 화들짝 놀란 척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께서 절대 비밀이라 하셨는데 곳간에 쌓인 묵은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겠다 하셨거든요. 떡집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자린고비가 쌀을 풀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꾀돌이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달을 보시며 한탄하시더이다. 내 곳간엔 쌀이 썩어가는데 백성은 굶주리니 가슴이 미어진다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소. 마음 바뀌시기 전에 얼른 가서 줄이나 서시오. 선착순이라 하셨소. 꾀돌이가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빨래터는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굶주린 백성들의 소문은 천리마보다 빨랐습니다.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았고 참봉댁 대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동네 아이부터 지팡이 짚은 노인까지 빈 자루를 들고 몰려드니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떼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늘어지게 자던 고 참봉이 소란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적 때라도 쳐들어왔느냐. 곰방대를 들고 마당으로 나서니 마당쇠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마을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왔습니다요. 고 참봉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열어젖히자 험악한 욕설 대신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감마님 만세, 그 귀한 쌀을 나눠주신다니. 부처님이 따로 없으십니다. 어떤 노파는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있었지요. 고 참봉이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은 사이 꾀돌이가 군중 속에서 쏙 튀어나와 영감 옆에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어젯밤 백성들 굶는 모습이 눈에 밟힌다며 통곡하셨소이다. 군중이 다시 한번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글썽였고 고 참봉은 기가 막혀 꾀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꾀돌이는 영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거두신다 하시면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올시다. 보십시오. 저 살기 어린 눈빛들. 마침 마을 훈장님까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터라 인심 잃는 건 둘째치고 돌팔매질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고 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꾀돌이가 마당쇠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대감마님 명이시다. 어서 곳간 문을 활짝 여시오. 끼익, 육중한 곳간 문이 열리고 묵은 쌀 가마니가 차곡차곡 사람들의 자루로 옮겨갔습니다. 고 참봉은 마루 끝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새 고개를 넘어 관아까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사또 행차이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 참봉이 들고 있던 숭늉을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쌀 좀 풀었다고 잡아가는 게냐.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가니 번쩍이는 관복을 입은 회덕골 사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고 참봉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꿇어앉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사또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사또는 허허 웃으며 영감의 두 손을 덥석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런 고대감, 내 자네의 그 갸륵한 선행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네.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다니 자네야말로 진정한 이 고을의 어른이 아닌가. 고 참봉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변명을 하려는 찰나 빗자루질을 하던 꾀돌이가 쪼르르 달려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어젯밤에도 통곡하셨나이다.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곡이라니 무슨 사연이냐. 꾀돌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또박또박 답하였습니다. 내 곳간에 아직도 곡식이 남았는데 저들은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구나. 내가 이리 부족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시며 자책의 눈물을 흘리셨나이다. 사또가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습니다. 허허, 이런 성인군자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고 참봉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사또의 감격한 눈빛에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습니다. 꾀돌이는 이때다 싶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꾀돌이가 더없이 공손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사또 나으리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 하셨나이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관하에서 추진하시는 구휼 사업의 보태시라며 쌀 500석과 엽전 1000냥을 쾌척하시겠다 하셨소이다. 뭐라. 고 참봉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쌀 500석의 엽전 1000냥이라니 집 기둥뿌리를 뽑아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는 영감을 꾀돌이가 재빨리 부축하며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사또 나으리, 우리 대감마님께서 너무 기뻐 저리 소리치십니다. 늘 말씀하셨지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돈은 쌓아두면 사람을 썩게 만든다. 널리 뿌려야 거름이 된다 하셨소이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참봉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눈시울마저 붉어져 있었지요. 고 대감, 내 자네를 다시 보았네. 자네의 그 큰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네. 내 이 사실을 온 고을에 방을 붙여 알리고 공덕비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일 좋은 돌로 세워주겠네. 고 참봉이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사또는 이방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가서 고 대감의 기부내역을 적고 쌀과 엽전 실어 갈 수레를 대령하라. 고 참봉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재산이 8살 꼬마의 혀 놀림에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사또가 빠져나가고 마당에 정적이 흐르자 영감은 비척비척 일어나 꾀돌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꾀돌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이제 자린고비가 아니라 고을 제일의 자성가가 되셨소이다. 며칠 후 안채 깊숙이 자리한 마님 황씨의 방에서는 못이 적삼을 다리는 인두질 소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황씨는 평소 남편의 인색함에 한이 맺혀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던 안주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0해가 넘었으나 새 비단저고리 한 벌 얻어 입은 적이 없었고 친정 어버이 제삿날에도 영감이 제수 비용을 깎아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 마님이 며칠째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동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뒷마당으로 불러들인 꾀돌이에게 곶감 한 접시를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꾀돌아, 이리 와 좀 앉거라. 꾀돌이는 영문을 모른 채 마루 끝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마님 황씨는 인두를 내려놓고 꾀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나이 8이라 하였느냐? 어디서 그런 말솜씨와 셈을 배웠느냐? 꾀돌이는 곶감을 한 입 빼어 물고 능청스럽게 답하였습니다.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굶주린 배가 머리를 굴리게 만들었지요. 마님 황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안채에 묵은 공기가 한꺼번에 거치는 듯하였습니다. 꾀돌아, 내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영감 좀 더 단단히 길들여 다오.
평생 인심 한 번 못 쓰고 살아온 양반이 너 덕에 사람 노릇하기 시작했으니 이왕 시작한 일 끝까지 가 보자꾸나. 꾀돌이는 곶감을 우물우물 씹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거역하오리까. 마침 이 댁에는 손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옵니다.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마님 황씨와 꾀돌이의 밀담이 있은 다음 날, 고 참봉댁 사랑채로 한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고리대금으로 곡간을 불린 천첨지라는 자였지요. 천첨지는 살집이 두둑하고 눈매가 가느다란 것이 한눈에 보아도 입속에 밝은 위인이었습니다. 사랑채의 자리를 잡은 천첨지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회덕골 제일 가는 자린고비 고 참봉께서 8살짜리에게 농락당하셨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에까지 자자하더이다. 고 참봉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농락이라니 그게 무슨 무엄한 소리여. 천첨지는 능글맞게 웃으며 영감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 꼬마 정말로 셈에 밝다 합디까? 그렇다면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장부 한 권 들고 와 셈을 시켜 한 푼이라도 틀리면 곤장 100대를 안기고 다시는 입을 못 놀리게 하면 될 것 아니오. 곤장 100대면 8살짜리는 그 자리에서 황천길이지요. 영감의 골칫거리 단번에 해결될 것이 올시다. 고 참봉은 잠시 망설였으나 그동안 꾀돌이에게 당한 분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터라인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두 영감이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는 사이 마침 차를 들고 들어온 꾀돌이가 사랑채 문턱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꾀돌이는 짐짓 모른 척 차를 내려놓고 물러나며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또 한 마리 호랑이가 들어왔구나. 잡아먹히려 들어왔으니 어디 한번 보자. 그날 밤 꾀돌이는 마당쇠를 슬그머니 불러 천첨지의 셈에 관하여 회덕골 어기 객주에서 들리는 소문을 죄다 캐오라 일렀습니다. 이튿날 사랑채에 두꺼운 장부 한 권이 펼쳐졌습니다. 천첨지가 곰방대를 까딱이며 꾀돌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놈아, 내 셈이 그리 밝다 하니 이 장부의 셈을 맞춰보아라. 한 푼이라도 어긋나면 곤장 100대다. 고 참봉이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를 빨았습니다. 꾀돌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어린 손가락이 종이 위를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천첨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꾀돌이가 고개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첨지 어른, 셈이 참 묘하옵니다. 천첨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묘하다니 무슨 소리냐? 꾀돌이는 손가락으로 장부한 귀퉁이를 짚었습니다. 이 자리에 적힌 이자가 본디 다푼이라야 맞을 터인데 7푼으로 적혀 있고 또 저 자리에는 원금이 100냥인데 150냥으로 부풀려져 있나이다. 이 장부가 정령 고 참봉 어른께 빌려드린 돈의 셈이라면 천첨지 어른께서 우리 대감마님께 받지 아니하실 돈을 받으시려 한 것이지요. 꾀돌이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사랑채에 울려 퍼지자 천첨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고 참봉이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천첨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천첨지, 내 돈을 빼돌리려 했단 말이오. 천첨지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꾀돌이가 야무지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시려면 장부부터 맞추셔야지요. 천첨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천첨지가 도망친 뒤에도 고 참봉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또 한편의 묘한 안도가 뒤섞여 있었지요. 자칫 꾀돌이가 아니었다면 천첨지의 농간에 빼앗길 뻔한 돈이 적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고 참봉은 또 다른 일 속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노총각 외아들 만돌 도령의 혼사를 두고 부쩍 분주해진 것이었지요.
만돌 도령은 22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사연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인색함 탓에 사주단자가 들어와도 지참금 흥정에서 매번 깨졌고, 만돌은 글 공부도 등한히 한 채 매일 저작거리에서 술추렴이나 다니는 한량이 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들어온 혼담은 옆 고을 늙은 호라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신북감 처자가 만돌보다 10살이나 위인데다 성정이 사나워 시집을 3번이나 갔다 모두 쫓겨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였으나 지참금이 자그마치 천냥이라는 말에 영감의 두 눈이 활활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마님 황 씨는 안방에 엎드려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영감, 우리 만돌이가 무슨 죄가 있어 늙고 사나운 처자에게 보내려 하시오. 그 댁에 들어가는 날부터 우리 아들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오. 허나 영감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천냥 소리의 입맛만 다실 뿐이었지요. 마님이 흐느끼며 안채 마루 끝으로 나서 보니 마침 살구나무 아래 꾀돌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꾀돌이를 부르더니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하였습니다. 꾀돌아, 우리 만돌이 좀 살려다오. 내 꾀가 아니면 영감을 막을 길이 없구나. 꾀돌이는 마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꾀를 내겠나이다. 꾀돌이는 그날 밤 회덕골 장터로 슬그머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늘 보따리를 풀어놓고 약초를 파는 떠돌이 약장수가 있었으니 꾀돌이는 품에서 엽전 두어잎을 꺼내 약장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른, 옆 고을에 하실 일이 있소이다. 다음 날 옆 고을 신북감 댁에 약장수가 찾아들어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회덕골 고 참봉댁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병이 있어 만돌 도령이 본 뒤 시름시름 앓는 몸이라더이다. 한편 꾀돌이는 마당쇠를 시켜 회덕골에는 또 다른 거짓 소문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옆 고을 신북감 댁이 겉으로는 천냥을 내놓는다 하나 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혼사가 성사되면 그 빚이 고스란히 사돈집에 떠넘겨질 것이라는 흉흉한 말이었지요. 양쪽 집안에서 동시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북감 댁에서는 만돌 도령의 가문병을 캐물으러 사람을 보냈고 고 참봉댁에서는 신북감 댁의 빚을 알아보려 사람을 풀었지요. 결국 양쪽이 서로를 향해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혼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천냥 지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고 참봉은 또다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마님 황 씨는 안채 뒷마당에서 꾀돌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꾀돌아, 내 덕에 우리 만돌이 목숨을 건졌구나. 내가 비록 어린 종놈이나 내게는 친자식보다 귀하구나. 꾀돌이는 마님의 손을 가만히 빼며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마님, 아직 끝나지 않았소이다. 영감이 천냥을 못 받은 분풀이로 또 무슨 일을 벌이실지 모르오니 안채 단속을 단단히 하셔야 할 것이 옳시다. 마침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영감의 분노에 찬 호통이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 참봉의 분노는 결국 외동딸 춘월 애기씨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사랑채의 매파를 불러들여 회덕골에서 가장 늙고 가장 부유한 호라비에게 춘월을 첩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었지요. 그 늙은 부자는 이미 첩이 셋이나 있는 데다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으나 보낼 때 얹어주겠다는 패물값이 천냥을 웃돈다 하니 영감의 두 눈이 다시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소식이 안채에 닿자 춘월 애기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의 환갑 노인의 첩이라니 애기씨는 밤마다 베개 씻을 적시며 흐느꼈고 사흘이 지나자 우물가를 서성이며 깊은 물을 들여다보는 일까지 잦아졌지요. 마님 황 씨가 새파랗게 질려 꾀돌이를 안채 깊숙이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의 손이 꾀돌이의 어깨를 꽉 붙들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절박한지 작은 어깨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꾀돌아, 우리 애기씨가 벼랑 끝에 섰다. 너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구나. 꾀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님께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마님,
사실은 애기 씨께서 행랑채 머슴 청년 도리와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듯하옵니다. 마님 황 씨가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머슴 도리라니 그 성실하고 글도 깨친 청년 말이냐. 꾀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밤이면 살구나무 아래에서 두 분이 손끝만 스치고 헤어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나이다.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분이 다른 자식이라 평생 한이 되겠으나 환갑 노인의 첩으로 보내 사흘 만에 송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지요.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꾀도라, 그 두 사람이 살기를 마련해 다오. 그날 밤 꾀도리는 행랑채 도리를 살구나무 아래로 불러내었습니다. 잠시 후 안채 문이 살며시 열리고 춘월 애기 씨가 옷자락을 여미며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달빛이 살구나무 잎새 사이로 부서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도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애기 씨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애기 씨, 소인이 비록 천한 머슴이오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이 모셔왔나이다. 도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애기 씨의 어깨가 가만히 들썩였지요. 이 몸이 새라면 담장 넘는 것이 무에 두려우리오. 다만 정인의 마음이 닿지 않을까 두려웠을 뿐이오. 애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손등 위에 손가락 하나를 가만히 얹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살구꽃 한 송이가 애기 씨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멀찍이 담장 그늘에서 망을 보던 꾀도리는 가슴이 아릿하여 집신코로 흙을 툭 찼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에는 신분이라는 담장이 이토록 높이 둘려 있는고. 꾀도리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 다시 망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애기 씨가 안채로 돌아간 뒤 꾀도리는 도리의 손을 잡으며 다짐을 받았습니다. 형님, 사흘만 기다려 주시오. 소인이 두 분 살기를 마련해 드릴 터이니. 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꾀도리는 다시 한번 사또를 끌어들일 묘책을 짰습니다. 회덕골 어기 객주의 슬그머니 들러 전에 제 호주머니에 엽전 한 잎을 쥐어 주었던 떠돌이 약장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넣었지요. 어른, 이번에는 사또 나으리 귀에 한 가지 소문만 흘려주시오. 다음 날 회덕골 관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성가 고 참봉께서 이번에는 평민 청년 도리의 충심에 감복하시어 양인 신분 회복을 청하실 모양이라더이다. 사또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또 한 번 무릎을 쳤지요. 허허, 고 대감은 어디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고. 사또가 친히 행차하여 사랑채 마루의 자리를 잡고 영감의 손을 잡으니 고 참봉은 또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 도리의 양인 문서에 도장을 꾹 찍고 말았습니다. 사또가 흡족한 얼굴로 떠나간 뒤 영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슴 하나를 공으로 풀어준 꼴이었지요. 영감은 분이 차올라 곰방대를 부러뜨릴 뻔했으나 이미 사또 앞에서 약속한 일이라 되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마당쇠가 사랑채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꼬마 종놈이 우리 사또 나으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하구나. 꾀도리는 부엌 뒷곁에서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리가 양인이 된 그날 꾀도리는 마님 황 씨와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늙은 부자에게 보내려던 춘월 애기 씨의 혼담을 깨야 했기 때문이지요. 꾀도리는 짐짓 슬픈 표정으로 늙은 부자 댁에 흘릴 거짓 소문 한 가지를 또 마련하였습니다. 회덕골 춘월 애기 씨가 본 뒤 어릴 적 화독이 올라 어깨에 깊은 흉터가 남아있어 폐물을 걸치면 흉이 더 도드라진다 하더이다. 노인의 첩이 되려는 처자에게 흉터가 있다는 소문은 곧장 부잣집 안방까지 닿았고 늙은 부자는 매파를 불러 단숨에 혼담을 거두어 버렸지요. 같은 날 양인이 된 도리가 깨끗한 도포를 갖추어 입고 정식 매파를 통하여 춘월 애기 씨에게 청혼을 넣었습니다. 고 참봉이 펄쩍펄쩍 뛰며 호통을 쳤습니다. 신분 낮은 놈에게 어찌 내 딸을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한평생 영감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아온 마님 황 씨가 그날 처음으로 영감의 면전에 호통을 쳤습니다. 영감, 딸 자식 행복이 천냥보다 못합니까? 환갑 노인첩으로 보내 사흘 만에 송장 만드시려오. 영감은 마님의 서슬에 멈칫하였고 마침 사또가 이미 도리를 양인으로 인정한 뒤라 막을 명분도 사라져 있었지요. 영감은 한참을 씩씩거리다 결국 곤방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고 참봉은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자리에 누운 제 꾀돌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어찌나 창백한지 마치 송장 같았지요. 꾀돌아, 제발 나가다오. 내 아비 빚도 탕감해 주마. 내 너를 더는 감당 못하겠다. 꾀돌이는 짐짓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능청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지요. 정 그러시다면 두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엇이냐 묻자 꾀돌이는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첫째, 제 아비의 빈문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화로에 태워주시고, 둘째, 위로금 겸 정착금으로 50냥을 내어 주시옵소서. 영감은 눈이 튀어나올 듯하였으나 어차피 더 데리고 있다가는 국간 기둥뿌리까지 뽑힐 판이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서 빈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박서방의 이름이 적힌 누런 종이가 화로의 불꽃에 닿자 팔락이며 한 줌 재로 변하였습니다. 영감은 이어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패대기 치듯 내놓았습니다. 가져가라.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꾀돌이는 엽전을 챙기고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사랑채를 나서는 꾀돌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영감의 한숨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선 꾀돌이를 형달성이가 마중 나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붉게 물든 노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그 무렵 안채에서는 춘월 애기씨와 도리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혼례를 올렸고 마님 황씨는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 참봉은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곡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곡간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영감이 혼잣말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라, 인심이라도 사두자 그래야 다리 뻗고 잠을 자겠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꾀돌이가 회덕골을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은 머리가 희끗해진 사내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그래, 백냥 빚은 결국 어찌 갚으셨소? 꾀돌이는 빙그레 웃으며 답하였지요. 백냥은 끝내 갚지 아니하였소이다. 다만 1000냥짜리 인심을 회덕골에 풀어놓았을 뿐이오. 8살 어린 종놈이 회덕골 제일가는 자린고비 영감을 길들이고 한 집안의 묵은 한을 풀어놓은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회덕골에 길이 전해져 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늘 옥체만강하시옵고 소희는 다음 시간에 더 기막히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나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늘 행복하시옵소서.